저의 판단과 행동과 정책은 제 삶의 경험과 가족과 이웃의 현실에서 나옵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던 제 삶만큼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약속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일 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모님, 아들, 그다음 이재명 시장님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박신고리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떳떳하게 꼬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오신 장한 어머니 이재명 시장님께서 장한 어머님을 뜨겁게 포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단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몸이 안로하셔서 이렇게 포옹하고 어머님은 따뜻한 곳으로 시내로 같이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와보는 곳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오리엔트 시계 공장인데 지금도 여전히 오리엔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요곳은 우리가 약 2,300명 가량이 같이 근무하던 대규모 슈마트 큰 공장이었습니다. 79년부터 81년 7월 31일까지 2년 남짓 다녔던 공장입니다. 지금은 용도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그 원형은 그대로 잘 지켜집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금 전에 갔던 보금실이라고 하고 해서 시계 문자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 보시면 이렇게 몇 분 몇 초 같은 판이 있습니다. 시계 안에. 그 시계 문자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문자판 위에 낙타를 칠하거나 페인트를 칠해서 완성하는 단계. 그 지우거나 이럴 때 신나, 그 다음에 아세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작업을 꽤 오래 시간했기 때문에 아세톤, 신나, 뭐 벤졸, 벤젠, 이런데 호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81년 말, 7월 말까지라고 81년 연말까지 공부해서 학력 끝나고 81년에 대학으로 그때까지 공부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그 자리에서는 우리 그 성남시에서 구체적인 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의 소개만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그 현직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님들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준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분들 박수로 모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바로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중간들에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질문. 네, 알겠습니다. 서울일보 김영웅 기자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 문재인 후보랑 10%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그거를 경선에서 극복할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면서 그 이득이 예상되는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희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격차가 큰데 과연 오늘 예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5천만 명 국민을 상대로 표본을 뽑아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는데 수동적으로 답을 한 것이고 약 95% 이상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 끊어버립니다. 응답률이 매우 낮은 데다가 물어보니까 답하는 분들이죠.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경선은 다릅니다.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돼야 될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저번 2012년 경선에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다 합쳐서 100만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몇만 정도 투표했고 그 중에 53% 정도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결국 얘기는 40만도 투표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는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120만 정도 투표할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60만 정도의 적극적인 투표자가 있으면 이깁니다. 결국은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적극적 지지자로 경선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은 기존의 소위 여론조사와 같은 대세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는 것이고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지지자. 정말로 우리의 후보 중에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실제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자하고 싸워야 되고 이 기득권자의 핵은 재벌이고 그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핵 중의 핵인데 삼성 가문이 과연 이 삼성 가문과 싸워서 삼성 가문의 그 저항을 뚫고 자기 손상을 감수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그 선택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 또는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국민이 함께 살만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득권자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저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곳에서 차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재벌의 책임자 이재용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울 수 없는 사람이고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삼성 재벌의 거대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인세 증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는 후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사람을 국민들은 구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부담을 이익을 얻는 기업,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죠. 이걸 준조세라고 이름 붙여서 폐지하자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재벌과 전경련의 소망사항입니다. 그 법정 부담금,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등등의 부담금이 무려 15조 원이고 이 금액은 대한민국 법인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정도 납부되는데 이 15조 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법인세를 4분의 1 정도로 깎아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15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또 약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다 부담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제안하신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이걸 재벌 개혁 정책의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진짜 이 사회의 거대 기득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진정 적폐와 기득권이 청산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사람은 누구다 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저를 선택하려고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와 좀 관계가 있는 질문이신데 이어지는 질문이 삼성그룹의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범죄적 방법으로 범죄 수단으로 편법 승계를 했습니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시민단체 추정에 하면 약 3조 원 정도의 직접적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하 3천, 5천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거대한 기득권자 재벌 총수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걸 정치 권력이 도와줬습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다수의 약자,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가 수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환수법처럼 이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 입법을 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는 이 부당이익을 환수할 법이 없지만 이재용의 유죄가 확인되면 국회에서 이런 경우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 불법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이재명식 리포법 불법 재산 환수법 이걸 제정해서 기존의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사회적 강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한 불법적 이익을 얻은 모든 재산은 환수시켜야 합니다. 기자에게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연생으로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삼성 재벌을 포함한 불법 재산 환수법을 제정하자라는 데 대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의 의견을 지금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답이 있으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네, 그 한간에는 샤이 이재명이라는 지지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지지자분들이 저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뜻과 그다음에 지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언 잘 봤습니다. 좀 시기상조인 질문인데요. 네. 만약 저 문재인 후보를 이기시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시면 그 다음은 다른 후보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 후보도 있을 텐데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께서 보시는 다음 그 대선에 가장 이기기 힘든 승부가 될 만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한 최근에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반기문 전 총장님은 중독 포기하게 될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세에 맞지 않고 두 번째 화려한 공직 경험을 국민들이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고위공직을 지냈다는 것이 일단 장점이 되지만 그 고위공직을 가지고 국민이 전 구성이 부여한 권한과 예산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국민들은 무능하다고 볼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막연한 기대, 유명세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통령을 중도에 퇴진시키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다시는 능력 없음이 이미 과거의 공직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을 뽑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공직이란 국민을 위해서 또 구성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혼란과 위기와 부패와 부정의는 최고 권력자 그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태도로부터 행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신성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불공정하게 행사한 전력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더 큰 권력을 주었을 때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 가능성이 많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은 불행하게도 명백하게 드러난 외교 행위라는 사건. 저는 그것만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공적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죠.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이분이 출마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단계까지 공직을 지낸 과거의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공직 경력을 가지고 그 공직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그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비리에 이용하신 것을 반드시 볼 것이고 그건 치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다음으로 누가 강력한 후보가 될 거냐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적은 없습니다. 네, 답변 네. 하시면서 얼마 전에 5천 원을 훔쳐서 20대 청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 노후자금
최소 3천억을 훔친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이런 삐뚤어진 권력의 그 구조 바꿀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안희정 지사가 어제 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그렇기 그 국민의 공작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안 지사님 말씀 언급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굳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세금이란 국민이 낸 것이고 국가는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 같은 필수적 영역에 먼저 지출하되 최소한 것을 그리고 최대한을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해라 라고 우리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의 복지 증진은 의무고 복지 증진은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 지출하는 복지를 준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히 공짜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그건 뭐 물어보시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공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거는 국태 보수 세력이 쓰는 말입니다. 공짜라는 특히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하는데요. 네. 그냥 그 경선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 지난번에 2012년 경선룰을 준용하면은 지금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내일 저기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김부겸 의원이 만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야권 공동 경선을 두 분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의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국민 경선 관련해서 당의 룰을 계속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불편하신 건가요? 저는 민주당 당내 경선룰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2012년의 룰이었는데 그거를 당내 기득권을 100% 갖고 계신 문재인 대표님한테 유리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충 그런 정도쯤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당의 이 경선 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이나 주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 경선이 될 텐데, 거기서 미세한 논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대세로 그럴 필요는. 다만 제가 당대표님을 만나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부겸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께서 6월 협의에 참석도 안 하시고 있는데, 우리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정인이 이기느냐, 다음 문제다. 누가 이기냐, 다음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원하는 뭔가를 그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당이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당의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고, 경선이 끝나면 모두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작게는 정권 정치, 크게는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 열망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 경선은 저는 이제
모임이 이제 우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저도 가겠지만 저는 공동경선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안 한다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뭐 단일화하자, 통합하자 이러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사실. 그래서 통합이든 연대든 단일화든 얘기를 할 때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지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갈등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공동정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의 방안인데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설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기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저는 이제 결선 투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선 투표 제도는 우리 야권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거고 또 길게 크게 보면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결선 투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죠. 문재인 전 대표님의 공약이기도 있습니다. 이 야권의 뭐 일종의 소망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위헌도는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거야 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국민들이 또 동의하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자꾸 야권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가능하게 결선 투표를 보이고 야권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그걸 합의를 기초로 해야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권 교체가 된 후에는 야권 연립 정부가 돼야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돼서 개혁 정책의 좀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서 결선 투표 도입과 야권 연립 정부를 제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기자회견장이 12시 반까지 장소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공장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얘기할게요. 예, 앞으로 질문을 2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만 더 받도록 하고요. 그 참고로 공정국과 관련된 토론회가 내일 오전 7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2분만 더 받겠습니다. 뉴스 박생인데요. 예, 무거운 질문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예, 아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요. 뭐 선영공 시절에 그런 일했던 곳에 와서 다시 대통령 뭐 출마 선언까지 하시니까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회 한 말씀. 예. 네, 저희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 집안이라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 고통들 때문에 제가 저야 어차피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이라 많이 내성도 생기고 아픔도 잘 견뎌내지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가야 될 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요구한 그 열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지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그 고통, 특히 우리 90다 돼가신 어머니 많이 얼마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뭐 저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공장에서 어울리면서 일하던 꼬맹이 노동자가 정말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호도 3위에 오르는 그야말로 이 자체만도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야 영광이지요. 영광인데 아까 우리 저를 둘러싼 주변 가족 또
저와 이분들이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랑말랑한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닌데 내가 너무 어감을 땡걸 하겠죠. 저 뉴스타파 송은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를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예. 택시 기사분께서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포퓰리즘 얘기하시면서 성남시 일이나 좀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름은 희귀한 부로만 해요. 포퓰리즘.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이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를 뽑아준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맡긴 돈도 가장 그 주권자의 뜻에 맞게 주권자의 이익에 맞게 써야 됩니다. 포퓰리즘. 저는 포퓰리즘 얘기를 들으면 불효자가 효자이나 그 형제들한테 또는 동생한테 너 왜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걸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과 예산을 쓰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이재명이 이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이라고 불리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보상도로, 노인 일자리, 교육지원, 보육지원, 장애인 지원 이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더 중요한 걸 빼놓고 한 게 무엇인가?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한 건 무지하게 매우 잘한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겠죠. 국민을 위해서 돈,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 걸 공짜라든지 나눠준다든지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하면서 비방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4대강 바닥에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자원외교 이름으로 해외에 갖다 버리거나 권력자의 주머니에 들어갔겠죠. 또는 방위비리, 순실 예산 이런 데다 쓰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이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리라고 하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경기일보 강현수 기자입니다. 시장님 오늘도 이 추운 날에 걸어서 출근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차 타고 왔어요. 요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여기 노동자분들하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120만 정도 투표할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60만 정도의 적극적인 투표자가 있으면 이깁니다. 결국은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적극적 지지자로 경선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경선은 기존의 소위 여론조사와 같은 대세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는 것이고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지지자. 정말로 우리의 후보 중에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실제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자하고 싸워야 되고 이 기득권자의 핵은 재벌이고 그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핵 중에 핵인데 삼성 가문이 과연 이 삼성 가문과 싸워서 삼성 가문의 그 저항을 뚫고 자기 손상을 감수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그 선택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 또는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국민이 함께 살만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득권자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저라고 믿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의 소개만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그 현직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님들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준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분도 방송 모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바로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중간들에 네,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질문. 네, 가겠습니다. 서울일보 김영웅 기자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 문재인 후보랑 10%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그거를 경선에서 극복할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면서 그 이득이 예상되는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조 원에 달하는데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국민에게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와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오리엔트 시계 공장인데 지금도 여전히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요곳은 우리가 약 2,300명 가량이 같이 근무하던 대규모 중학교 팀 공장이었습니다. 79년부터 81년 7월 31일까지 2년 남짓 다녔던 공장입니다. 지금은 원도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그 원료는 그대로 잘 지켜집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금 전에 갔던 보금실이라고 하고 해서 시계 문자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 보시면 이렇게 몇 분 몇 초 가르치는 판이 있습니다. 시계 안에. 이게 문자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문자판 위에 낙타를 칠하거나 페인트를 칠해서 완성한 단계. 그 지우거나 이럴 때 신나, 그 다음에 아세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작업을 꽤 오래 시간했기 때문에 아세톤, 신나, 벤졸, 벤젠, 메단 이런데 호감이 좀 많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81년 말, 7월 말까지라고 81년 연말까지 공부해서 학력고등하고 82년에 대학으로 그때까지 공부했던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그 자리에서는 우리 그 성남시에서 구체적인 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과 저의 판단과 행동과 정책은
제 삶의 경험과 가족과 이웃의 현실에서 나옵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던 제 삶만큼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약속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일 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모님, 아들, 그다음 이준영 시장님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박신고리끼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떳떳하게 꼬는 가정을 묵묵히 지켜오신 장한 어머니 이준영 시장님께서 장한 어머님을 뜨겁게 포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단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몸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포옹하고 어머님은 따뜻한 곳으로 시대로 같이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격차가 큰데 과연 오늘 예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5천만 명 국민을 상대로 표본을 뽑아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는데 수동적으로 답을 한 것이고 약 95% 이상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 끊어버립니다. 응답률이 매우 낮은 데다가 물어보니까 답하는 분들이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경선은 다릅니다.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돼야 될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저번 2012년 경선에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다 합쳐서 100만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몇만 정도 투표했고 그 중에 54% 정도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결국 내기는 40만도 투표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